안녕하세요. 맥주 잘 사주는 형, 창업에 맥을 집어주는 형, 맥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창업을 준비하면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이렇게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맥형이 어떠한 인사이트로 맥을 짚는지 영상 끝까지 꼭 봐주세요. 우리 지금 외식시장은 극심한 침체기를 겪고 있어요. 과거 1991년부터 2011년까지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일본 경제의 장기 불황을 겪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도 극심한 경제 불황을 겪고 있는데, 일본을 통해 앞으로를 한번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일본의 극심한 경기 불황이 일어났던 거, 이러면서 나타났던 현상들은 소비를 줄이니 물건이 안 팔려서 판매 부진이 생기는 거고, 또 물건이 안 팔리니까 당연히 생산을 줄여서 생산 감소가 생기는 거고, 생산을 줄이니까 인력이 남아 돌아서 정리 해고를 하게 되는 거고, 남아도는 인력을 해고하고 나니까 실업률이 증가해서 직장을 잃게 되는 직장인들은 당연히 소비를 줄여서 소비 억제가 일어나 버리니까 경기가 이제 이런 순간 악순환의 사이클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다양한 내 외부적인 요소가 외식 경기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는데, 일본의 경우는 그렇고 또 한국의 지금 상황은 어떠한가? 제가 볼 때 과거 일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너무 빠르게 인상된 최저 시급이 소비 물가를 올려버리고 있고, 나라의 규제와 정책들이 그들의 숨통을 되게 많이 쥐고 있죠. 저출산과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로 생산과 소비의 주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어서 주머니를 이런 사람들이 또 절대 열지 않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뭐 한 해에 30만 명의 소비자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거는 강릉과 속초의 인구를 합친 거하고 똑같아요. 다시 말해서 한 해마다 한두 지역이 생산도 소비도 안 하게 되는 극심한 불황에 빠지게 된다니까 정말 심각한 일이죠. 이게 이제 인구 절벽을 저희가 지금 체감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일본은 극심한 경제 불황을 뚫고 지금은 좀 살림살이 나아졌어요. 진짜 일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창업 아이템을 접근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본이 91년부터 극심한 경제 불황으로 힘들어할 때 비식품 분야에서 정말 잘 되는 브랜드들이 그래도 생겨납니다. 역시 어려우면 다 어렵다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와중에도 진짜 꼭 잘 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비식품 분야의 아이템은 일본의 돈키호테, 다이소, 유니클로 뭐 이런 곳들이 장사가 잘 됐었어요. 이들의 공통점이 뭔가요? 그렇죠. 가격이 일단은 저렴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품질 경쟁력이 진짜 좋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나요? 일본은 경기 불황이 지속될수록 계속 가성비 싸움을 했어요. 가성비 싸움. 근데 처음에는 가성비 싸움을 한 게 아니라 가격 파괴 싸움을 했죠. 너도 나도 싸게 팔려고 무조건 가격만 낮추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싸다고 좋은 게 아니라 품질 경쟁력을 높여야 돼요. 이게 이제 바로 가성비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도 지금 어려운 경기 환경 속에서 잘 되는 비식품 분야가 일본처럼 다이소하고 유니클로예요. 사진 보시면은 다이소하고 유니클로는 줄을 섭니다. 진짜 아직도 사람들이 빠글빠글해요. 저렴한 가격, 높은 품질, 그리고 중요한 거는 빠른 소비 트렌드들이 제품 개발이 이루어져서 다이소 가면 다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요즘 트렌드에 맞게. 진짜 어려운 경기에 호황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이유가 이런 거고, 유니클로는 뭐 비록 일본 제품이지만 한국에서도 여전히 인기가 높은 이유가 저렴하고 품질이 진짜 좋아서 그렇다. 그러다 보니까 주머니 사정이 얇은 사람들은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식품 분야로 넘어와서, 일본의 과거 91년 이후 외식업이 불황의 늪에 빠졌을 때 정말 잘 된 아이템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일본의 맥도날드예요. 95년도에 일본의 맥도날드가 햄버거 하나 210엔? 그러니까 2,100원에 팔았을 때 이런 전략을 했었어요.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100엔의 이벤트를 했죠. 약 15일간. 그럼 1,000원에 파는 거예요. 그에 그렇게 팔아서 매출액이 25배가 늘었고 경상이익이 5배나 증가했어요. 97년에 80엔까지 낮췄어요. 이제 가격 파괴하는 거에 재미를 붙입니다. 800원이죠, 햄버거 하나에. 98년에는 65엔, 650원까지 낮춰서 가격 파괴 전략을 제대로 시행을 했죠. 맥도날드가 진짜 일본 진출 이후에 최대 매출, 최대 이익을 올리게 된 해였어요. 근데 무려 가격 파괴로 지난해보다 10배를 더 팔아버렸거든요. 물론 가격 파괴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했던 게 각국의 식자재를 비교해서 저렴한 식재료를 구매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전문 아웃소싱을 통해서 조리를 단순화하면서 점포 내에서 자동화 설비 구축을 통해서 인건비를 줄이려고 했기 때문에 재료비가 다소 높더라도 판매가 잘 돼서 매출이 올라가니까 결국엔 수익이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없거든요. 가격을 할인할 때는 어설프게 할인하면 안 돼요. 주려면 진짜 다 바꿔준다는 생각을 해야 잘 되지, 소비자가 대충 할인해가지고 준다, 관심 갖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수준의 인하는 오히려 파급 효과가 없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던 2002년에 맥도날드가 좀 잘 된다고 싶으니까는 이제 650원까지 내렸던 햄버거를 80엔, 800원으로 인상을 해버리죠. 자, 어떻게 됐을까요? 고객이 외면하고 매출이 수직 감소하게 됩니다. 2003년에 햄버거를 59엔으로 다시 낮춰요. 590원에 판매했지만 고객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아요. 이제 삐졌어요. 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해? 니네 컨셉이 아니잖아. 그건 13%에서 19%까지 하락했고, 결국에는 오너도 잘리고 미국 맥도날드 본사에서 직접 일본의 맥도날드를 경영을 다시 하기 시작했죠. 어쨌든 맥도날드 사례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가격 파괴를 하더라도 무작정 파괴해서 주변에 손해를 입히고 너도 죽고 나도 죽자가 아니에요. 저렴한 식재료를 구비하거나 효율적인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적용하거나 최대한 인건비를 줄여서 다른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을 세우고 해야 돼요. 그리고 내렸던 가격에 대해서 다시 인상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가성비 전략으로 갔으면 끝까지 그 전략을 밀어붙이는 게 오히려 고객한테 일관성을 보여줄 수 있음으로써 더 매출을 올릴 수 있다, 높일 수 있다,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여기서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극심한 경기 불황 때 외식업이 가격 파괴 전략을 통해서 스스로 가격을 낮췄고, 이런 매장들이 많아지면서 가성비 측면으로 접근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 거예요. 너도 나도 싸게 파는데 품질 경쟁력이 이제 더 중요하게 되면서, 그래야지 손님을 한 번 더 오게 할 수 있었으니까 가성비 전략으로 바뀐 거죠. 그러면서 나오게 된 아이템이 바로 이끼나리 스테이크 같은 곳이에요. 일본에 이끼나리 스테이크라고 있는데, 이곳은 이제 300g의 스테이크를 1390엔, 그러니까 13,900원에 판매하고 있고, 최고급 꽃등심 스테이크를 13,900원에 먹는다니까 여러분들 줄 서서라도 먹어야겠죠.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서서라도 먹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줄은 서서 많은 사람들을 받을 수 있고, 회전은 빠르고 매출은 오르고, 재료비가 다소 높지만은 결국에는 고정비인 임대료를 매출로서 누를 수 있기 때문에 수익 전환이 많이 된다, 수익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의 요즘 추세는 재료비를 50%로 가져가는 추세예요. 우리나라 창업자들이 정말 안타까운 거는, 가끔 제가 이렇게 가맹 상담 받다 보면 이렇게 저에게 묻습니다. 거기는 재료비가 몇 프로 나와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38%라고 하면은, 아니 다른 곳은 30%밖에 나오지 않는데 왜 거기는 38%나 나오냐고 물어봐요. 참 답답한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들으면. 왜냐면 식자재 비율은 판매가로 맞추는 거거든요. 이끼나리 스테이크처럼 좋은 고기를 양을 많이 줬을 때 당연히 재료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판매가까지 낮기 때문에 재료비가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질 좋고 양 많고 가격 싼데 또 오고 싶지 않겠어요? 또 오고 싶겠죠. 제가 재료비가 38% 나오면, 예를 들어 17,000원에 판매하는 음식의 원가가 6,460원 정도 되는 셈이에요. 그러면은 이 음식을 21,500원에 팔았을 때 음식의 원가가 6,460원으로 똑같다고 놓으면 식자재 비율이 30% 되는 거예요. 17,000원과 21,500원의 가격 차이가 크죠? 그럼 고객 입장에서 비싸게 먹는데 가격 저항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비싼데 또 오고 싶을까요? 누군가는 또 이런 설명을 하면은, 원가를 낮추면 되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원가는 진짜 품질하고도 비례하거든요. 원가 낮추면 더 안 좋은 치즈를 쓰거나 더 안 좋은 원육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재료비가 낮다고 절대 좋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맥형 채널을 학습했다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료비 코스트를 일단은 가격대를 보고 그 양과 맛을 전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요 정도로 핵심 요소를 하나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우리나라는 가격 파괴가 아니라 가성비 측면으로 아이템을 접근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기존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뭐 크라제 버거 같은 거 비싼 단가로 접근했던 곳들은 거의 다 사라지고 있어요. 그만큼 저성장 시대에 소비 심리가 매우 위축되어 있는데, 가격은 싸지만 높은 품질을 가지고 이럴 때일수록 경쟁을 해야 돼요. 한 가지 더, 꼭 가성비로만 경쟁을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가성비로 접근하면 유리하다이죠. 이제는 소비자가 찾아가는 시대예요. 먼 길 많은 걸음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줄도 서고 기다릴 줄도 알아요. SNS를 통해서 전파력이 빠르고 소비자가 마케터가 되어주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브랜딩
브랜딩이 된 브랜드를 만들어서 오래 생존할 수 있고 가치 있게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그러니까 가격이 아니라 가치로서의 경쟁을 해야 돼요. 이를테면 쉑쉑버거, 블루보틀, 스타벅스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즘에 이 시대의 소비자들이 무엇에 열광하는지를 찾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론적으로, 이론적으로, 자, 이쪽에 자료 화면 나갈 거예요. 보시면은 산업혁명과 경영학 수업 시간에 배우는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론이 우리 현재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인사이트를 얻고 있어요. 아래 산업혁명은 우리 시대의 발전에 따른 직업의 변화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위에 매슬로우의 이론은 인간의 심리에 따른 욕구가 점점 올라간다라는 거, 욕구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산업이 변하면서 인간의 욕구가 상위 단계로 계속 이동을 하는데, 전 여기에 우리의 외식업 아이템을 좀 대입해 보려고 해요. 18세기의 1차 산업혁명이 증기기관 기반으로 기계화 혁명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영국의 섬유공업이 거대 산업화가 되었을 때 혁명인데, 이때 석탄을 사용해서 실을 뽑아내는 방적기를 개발했고 옷감을 만들어서 대량 생산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매슬로우의 욕구 본능을 보면은 생리적 욕구에 해당하는 단계로서 인간이 가장 기본적인 삶에 충실했을 때였어요. 19세기, 20세기 2차 산업혁명이 전기 에너지가 개발된 대량 생산의 혁명으로 보면 되고, 공장에서 전력이 보급되면서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가축을 도축해서 뭐 편리하게 대량 생산 보급을 할 수 있었을 때였어요. 매슬로우의 또 기본적인 욕구에 해당하는 안전 편리함의 욕구를 충족했던 시기예요. 조금씩 인간의 욕구가 올라오죠. 옷을 입고 편리해지니까 이제는 누군가를 뭐 만나서 관계하고 싶고, 그런 욕구가 계속 생기잖아요. 20세기 후반에 이제 3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인터넷과 컴퓨터 기반의 정보 지식 혁명으로 플랫폼 서비스라는 일자리가 창출되던 때인데, 인간의 연결 욕구를 충족하는 사회혁명이기도 했어요. 여기서 보면은 매슬로우 단계의 안전의 욕구 위에 이제 상위 단계인 사회적인 관계를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데, 그게 인터넷 발달로 플랫폼 서비스라는 일자리까지 창출하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인공지능 기반의 혁명이에요. 우리가 하는 산업혁명에 IT가 접목하면은 4차 산업혁명으로 볼 수 있는데, 일반 주방이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은 공유주방 같은 경우는 4차 산업혁명으로 또 새로운 일자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시기에 인간은 과연 심리적으로 어떤 것들을 원할까요? 최상위 단계가 자아실현의 욕구가 생기고 있다고 봐요. 자기 표현, 자아실현, 다시 말해서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인문혁명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기계가 스스로 생각해서 판단하고 일을 하는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의 갈증은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표출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템을 만들 때 개인의 욕구를 반영해 줄 수 있는 아이템일수록 소비자는 감동을 할 거나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요. 일본의 경우 피자의 도우를 선택하고 토핑을 고를 수 있는 브랜드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피자업이라고 뭐 SPC에서 만든 피자 브랜드가 있어요.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서베이, 한국에서도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소비자의 취향을 적극 반영해서 잘 된다고 생각해요. 소비자가 원하는 브레드, 드레싱, 토핑들을 선택해서 내가 좋아하는 재료를 나를 중심으로 해준다는 거에 소비자들이 이제 감동을 하고 있고, 이게 바로 욕구 해소가 되었다고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롱타임노씨가 셀프 맥주를 넣었던 이유도 자동화이기도 했지만, 원하는 맥주를 조금씩 맛볼 수 있는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고자 했던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기계를 또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맥형이 정리하고 할게요. 새로운 가게를 하려고 한다면 전략은 가성비 혹은 나만의 브랜드를 가치 있게 만드는 전략으로 가세요. 팁을 드리면, 가성비의 단점은 물반 고기반인 곳에서 꼭 해야 됩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그만큼 상권과 입지가 매우 중요해요. 가성비 전략을 택했다면 꼭 좋은 목에서 하세요. 그리고 나만의 브랜드를 가치 있게 만들려면 진정성을 넣으셔야 해요. 맛에 매우 힘을 주셔야 돼요. 그게 소문이 나면은 가치로 전환이 되는 거거든요. 몫이 다소 빠진 곳이어도 소비자는 그 가치를 체험하기 위해서 꼭 한 번은, 또 때로는 더 느끼기 위해서 두 번, 세 번 계속 이러다 보면 단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줄을 서는 거죠. 제가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산업혁명과 매슬로우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방향을 좀 잘 잡으시면 됩니다. 소비자, 그들 개인의 취향을 존중해 주세요. 과거에는 양 많고 저렴한 음식을 다양하게 판매했다면, 현재는 양이 적어도 집중할 수 있는 시그니처 메뉴 같은 대표 메뉴, 거기에 내 취향이 더 반영된다면 금상첨화가 될 거예요. 맥형이 이런 식으로 맥을 짚어드렸으니까 잘 소화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참 재밌고 즐거운 자영업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맥형이 또 해줄 이야기가 무궁무진하니까요. 항상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서 좋은 창업 정보 받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맥형이었습니다. 그럼 안녕.